안녕하세요. 돛돌한돈 영농조합법인 생산부장 박광호입니다. MSI 30도 달성을 위한 분만사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 다산성 관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회사 소개, 성적 변화, 분만사 주간 관리, 그리고 다산성 관리 시 챙겨야 할 것,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돛돌한돈 영농조합법인은 2004년 12월 전 고대 양돈 단지를 인수 후 돛돌한돈 영농조합법인을 창립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유재덕 대표님이십니다. 돛돌한돈의 현재 상황은 총 사육 두수 5만 4천 두, 모돈 3,050두 상시 모돈이고요. 사육 배수는 현재 한 17.7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 기준으로 비육돈 MSY 28두를 달성하였습니다. 본장 전경입니다. 요 지금 포인트에 보이시는 여기가 저희의 정액 제조 센터이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이 번식 라인이고, 그리고 요 두 군데가 후보사고요. 그리고 여기가 분만사고, 여기 이 포인트 쪽은 자돈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신사, 그리고 이쪽에 맨 위쪽이 임신사, 그리고 4개 동이 자돈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두 돈사를 중앙집중배기 돈사로 리모델링 하였고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출하되고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직원 기숙사입니다. 이쪽은 태비사고요. 저희가 아산에 돛돌 축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돛돌몰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산성 종돈에서 태어난 비육돈의 품질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품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유모돈 자동급이기를 2016년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액상급이기도 2016년도에 도입하였고, 현재 자돈사의 70%를 액상급이 시스템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료 자동급이기도 현재 분만사의 전체 분만 틀에 설치 완료하였고, 그리고 베이비하우스 3개 동에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방 설비는 저희는 전체 돈사, 본장 전체 돈사에 냉방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적 요약을 잠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저희가 MSI 20두였고요. 2014년도에 24두, 그리고 2020년도에 28두가 나왔습니다. 돛돌이 2014년도에 10주년이었습니다. 저희가 10주년 때 비전 발표를 2030 비전 발표를 하였습니다. 2030의 의미는 20주년에 MSI 30두를 달성하자라는 목표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아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21년도에 1월부터 4월까지의 성적을 잠깐 보시면 1월에 PSI가 37.9였고요. MSI가 34도 나왔습니다. 2월에 29.4, MSI가 28도 나왔고요. 3월에 32, MSI 27 나왔습니다. 4월에 32, MSI 32도 나왔고요. 올해 목표가 MSI 30도인데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산성의 모도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지금부터 보여주는 자료는 돛돌에서 다산성 모돈을 도입 후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산성 모돈의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현황판을 잠깐 보시면 일산이 3개고 지금 삼산이 하나에 있습니다. 산자수를 보시면 20두, 21두, 20두, 23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포유 개시 두수가 20두, 16두, 15두, 18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유 개시 두수가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하는 0.7 이상, 0.8 이상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두수를 포유 개시 두수로 표시한 거고,
실산은 아마 평균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채미 5개, 여기 채미 2개, 여기 채미 5개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 그 실산은 한 20도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까지 산차별 변화를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1산부터 6산까지 현재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산이 현재까지 누적이 총산 17.7두, 실산자수 16.5두고요. 포유개시 15두입니다. 2산은 총산이 20두, 실산이 18.4, 포유가 16.4고요. 3산이 21두에 실산 19두, 포유 개시가 16.8입니다. 4산은 21두에 실산이 19두, 포유 개시 16.3두고요. 5산이 21두에 포유 개시가 16두 정도 나오고 있고 6산도 22두에 포유 개시가 16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시면 총산 20두, 실산 18두, 포유 개시 16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만사 주간 관리 업무표입니다. 저희는 이후를 토요일 날 하고 있고요. 집중 분만은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주 분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4일에 걸쳐서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입 전에 준비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산성 모던 도입 전에 직원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였고, 그리고 격리하고 순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한 6개월 이상을 가상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숫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변하는 모던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전쟁을 하였던 것 같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입 후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 사항은 역량, 사양, 환경 3가지를 다산성에 맞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돈은 정말 늘어난 자돈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돈은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생각보다 등지방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직원의 변환 관리에 대한 직원의 교육, 저희가 현재까지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고민하고 있고, 또 고민한 것을 도전하고 있고, 또 그 현장에 실행을 해보고 또 다시 대처,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산성 모던을 도입하기 전에 가장 큰 하두는 다산성 모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였던 것 같습니다. 이 회의 과정은 분만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고요. 총산이 20마리면 몇 킬로의 자돈이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작은 돼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와중에 네가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다산성 모던 도입이 현재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저희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말하는 내용을 보면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 도전한다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다산성을 하면 고민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현장에서 생각하는 건 왜 안 하는지, 왜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입 과정은 2016년도에 저희가 종돈 업체를 통해서 유럽 종돈을 240두를 수입을 하였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F1 분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비육 생산 자돈을 분만을 시작하였고 2020년도에 비육 판매 MSY 28두를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도 이 분만이 구정에 시작을 하였고요. 2019년도에도 구정 전날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되게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양돈 품목화 교육을 이수하였고 그 과정에 덴마크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덴마크 연수를 가기 전에 다산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현실을 보고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충격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2017년도에 종돈 선발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장기 현장 실습을 약 2달간 저 포함 직원 3명이 현장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산성 모든 직원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 전환 교육을 현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강의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산 19두 그리고 이 평균 생시체중이 1.1kg 그리고 저체중 자돈이 900g 이하 자돈이 14% 이상 태어나는 현실을 마주하였을 때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육성률 저하로 연결되었고 그래서 양자관리, 대리모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양자를 2가지를 방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탯줄이 마른 상태를 확인 후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를 현장에서 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잉여 두수를 큰 자돈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11령 자돈을 베이비하우스로 보내고 그리고 11령 포유모돈에 5일령 자돈을 붙이고 5일령 포유모돈에 분만 당일 자돈을 붙이는 방안을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첫 번째 안과 비슷한데 5일령 자돈에 분만 당일 자돈을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2, 3일령 자돈을 5일령 포유모돈에 붙이고 2, 3일령 포유모돈에 분만 당일 자돈을 붙이는 2가지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2가지 방안을 운영하고 있냐면 저희가 초기 양자를 하시는 분이 2분입니다. 두 분이 각자 다른 동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양자 전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시설이 그렇게 막 현대화됐다 이런 시설은 아니고요. 특이한 점은 대용류 급이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정도이고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자돈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킹이 되어 있는 자돈이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마킹을 한 자돈을 양자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마킹이 되어 있지 않은 자돈을 양자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킹이 돼 있는 자돈이 이 포유모돈한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리모 활용에 대한 방안은 저는 이상적인 대리모드는 성격이 온순해야 된다. 그리고 유두의 기능이 좋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낳은 자돈이 아니고 다른 자돈을 받아들였을 때 그 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패한 양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대개 초산이나 이산차 모돈이 대리모돈으로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두의 크기도 그렇고요. 생시체중이 작은 자돈들이 있다 보니까 유두가 좀 작은 개체, 그래서 초산이나 이산차가 적합하다 생각을 하고 저희는 현장에서 이 의견이 분분히 나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주간에 한 140복 정도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140복을 전체 대리모돈 플러스 대리양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체를 균등 양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대리모 플러스 대리자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도태에 예정된 노산돈을 대리모돈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산돈이나 도태 예정돈을 대리모돈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비생산 일수를 줄이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산돈은 포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두가 크기 때문에 저는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대리모돈으로 사용된 모돈은 반드시 현황판에 기록을 해두면 다음 산차 때 사용하는데 좋은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15일령 데모도 하고 있습니다. 15일령 데모는 무엇이냐면 15일령 된 포유 자돈 중에 작은 개체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에서 큰 자돈을 선별해서 분만틀이나 베이비하우스로 옮기고 15일령 개체 중 작은 개체만 모아서 별도로 데모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뭐 데모나 대리 자돈 이런 작업을 일주일 내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만조 그리고 양자조 그리고 동관리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만조에서는 생후 1일에서 2일령 정도까지 데모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양자조에서 양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용류 컵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에는 기존의 동군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늘어나는 산자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대용료 자동급이기 컵에 대해서 검증을 베이비하우스 컨테이너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5일령 자돈을 컨테이너에서 키우는 것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5일령 자돈이 컨테이너에서 잘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이비하우스 3개 동에 컵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3개 동에다가 5일령을 사육하기 시작할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베이비하우스가 저희가 4개 동이 있고 4개 동의 사육 환경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5일령을 키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후에 7일령 자돈 그리고 11령 12일령 자돈을 키우는 실험을 하고 현재도 하고 있고요. 현재 10일에서 12일령을 레스큐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5일령 자돈이 레스큐에서 클 수 있는 환경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5일령 자돈이 컨테이너에서 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현장에서 그만큼 노동력이 절감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꾸준히 고민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분만틀 전체에 레스큐컵을 설치하였고, 저희가 분만틀이 806조입니다. 806조 전체에 레스큐를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그 데모 때문에 입식할 때 분만틀을 최대 15개, 적게는 7개 상황에 따라서 분만틀을 비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모 하는 부분에 인큐 베이비하우스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 컵의 운영에 있어서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컵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돈을 더 잘 키우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이 컵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돈의 체력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돈 사이클의 현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상황에서는 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이유를 목요일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토요일날 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토요일날 하게 된 이유는 제 욕심이 조금 반영되었습니다. 저는 포유 일령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임신 기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돈이 좀 다르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부하고 분만 둘 중에 하나가 주말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거를 주말에 걸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분만이 그래도 주말에 걸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서 현재 토요일 날 이후를 하고 있고, 분만이 토일 월화 이루어지고 있고요. 종부는 화수 목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분명 직원의 휴무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큰 법인이다 보니까 직원이 많고 그 직원들의 휴무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후를 하고 또 50%의 직원은 휴무를 하고 50%의 직원은 근무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울 줄 알았지만 지금 해보니 그렇게 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요일까지는 자연분만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돈방 운영 상황에 따라서 유도분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종도는 저희는 임신기간을 117일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연분만으로 이루어지는 애들은 115일에서 116일에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현황판에 117일로 기입을 하고 있는데, 교배 시작하는 날짜로 기입을 하는 게 아니고 교배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117일을 기입하고 있기 때문에 115일에 낳는 애도 실질적으로는 116일이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가 유럽 생시체중에 대한 그 자료를 보다가 저희 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16도까지는 크게 뭐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17도 이상 태어나는 자돈의 그 모돈에 대한 자돈의 생시체중을 보시면 1kg 미만인 자돈이 35% 이상 태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산성 모돈의 성공 요인은 이 30%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 양돈 연구에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생시체중을 쟀는데, 최근에 1kg 미만이 약 20%까지 약 10% 정도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늘어난 산자수만큼 낮아지는 생시체중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꾸준한 고민, 그 해결 방안을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시체중을 올릴 수는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고, 현재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신돈에 영양제를 넣거나 전환기 관리, 그리고 뭐 강장 사양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는 임신돈 말기 사료를 개발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거의 실험이 마무리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이 가정의 평균 생시체중이 1.1kg였고 이 가정을 거치고 현재는 약 1.2kg, 복당 한 2kg 정도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900g 이하 체미돈이 14%에서 한 8%까지 태어나고 있고, 분만사 직원들이 현재 컴플레인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14%일 때도 제가 18%로 줄이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14%일 때도 그렇게 못 키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요. 저희도 뭐 지금 와서 보면은 이 900g 이하가 14%라서 못 키우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다산성 종돈을 도입을 할 때 가감하게 갱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한 약 60% 이상 갱신이 이루어졌고, 다산성 모돈 도입 전에 저희가 평균 재기 비율이 한 88% 나왔고, 이 종돈을 60% 이상 교체하는 과정에 일준의 재기율이 60%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정 동기화를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발정 동기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발정 동기화 제품을 사용 설명서를 보면 후보돈을 대상으로 투약하게 되어 있고 발정이 확인된 개체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최근에 보면 경산돈에도 사용하게 되어
설명서에 사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후 미약 발정 그리고 무발정 경산돈의 발정 동기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경산돈 기준으로 보시면 이후를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내규 돈군으로 갈지 안 갈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수요일날 결정을 하고 금요일날 레규를 할 돈방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레규를 투약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금요일날 옮겨놓고 왜 일요일날 레규를 투약하느냐, 금요일날 옮겼으면 금요일날 시작을 하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레규를 하는데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요일날 저희 같은 경우는 스톨로 옮기는데 금요일날 옮겨놓고 일요일날 하는 이유는 금요일날 옮겨놓은 돼지가 그 자리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입니다. 그 적응하는 기간이 없이 그냥 가다 보면 레규를 18일 동안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정이 오지 않는 개체가 상당수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응 기간을 한 약 2일 정도 두고 일요일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날 레규를 시작하기 때문에 18일 후인 수요일날 레규가 끝나고 교배는 약 6일 후인 화요일 오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규를 처리한 동구는 발정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간격, 어떤 대지는 12시간 간격으로 뭐 4회에서 5회, 많게는 6회까지 교배를 하고 있습니다. 발정 동기화 제품을 쓰실 때 반드시 주의하실 부분은 발정이 왔던 개체에 쓰라고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급이 전에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이고 정시 정량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이 전 사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덴마크 연수에 갔을 때 덴마크에서는 와인이나 뭐 달달한 제품, 저희 같은 뭐 사과 주스, 콜라 뭐 이런 것을 사전에 한 3일에서 4일 먹이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레규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사든 스토리든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만 지키고 정량을 정시에 먹인다면 저는 10마리 먹이면 9마리는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물을 잠그고 밥그릇을 깨끗이 닦은 후에 사료를 컵에다 한 컵 담고 그 다음에 약과 함께 급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오후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급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생산 일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년도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38일 평균 정도 나왔고 20년도에 30일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선이 약 8일 되었죠. 2, 3차 레규 처리를 저희가 가감하게 비율을 높였음에도 농장 전체의 비생산 일수가 기존보다 감소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3차가 안정되어 일준의 제기율이 크게 문제는 되고 있지 않고요. 최근에 18일 동안 레규를 먹은 돼지가 발정이 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투약량을 늘리고 좀 더 세심한 관찰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규를 처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마리 먹이면 9마리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0마리 먹였는데 8마리 왔다. 그러면 먹이는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산성 모돈을 도입하시면 연산성에 대한 고민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원종도는 육산 이후에 분만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종은 육산의 포유 개시가 13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F1이 육산 분만을 2011년도 2월부터 시작을 하였고 F1의 육산은 크게 아직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F1 분만 성적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단 늘어진 젖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포유가 어렵다. 이런 개체가 나오고 있다입니다. 저산차일 때부터 늘어난 젖으로 인하여 포유가 안 되는 개체들이 상당수 많이 보였는데 육산이 산차가 올라가면서 그런 비율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당일, 분만 그 다음날
저희가 그 유두를 포유할 때 이렇게 올려주는 작업, 사람이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작은 개체들이 포유를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굽 문제를 말씀드리면 다산성 종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굽 문제를 화두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일 때 저희가 원종돈을 후보돈을 사육하고 있을 때 이 개체 문제 있다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90%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원종에서 태어난 원종, 뭐 F1이 아니고 요크셔에서 요크셔로 태어난 자돈들은 대물림 되고 있습니다. 발굽에 대해서 대물림이 되고 있고요. F1은 원종돈만큼은 아닌데 30% 뭐 그 이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체 모돈이 발굽 관리가 필요한 종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분명 종돈별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미네랄 첨가제를 실험을 하고 있고요. 미네랄 첨가제를 투입을 하면 인력의 효율성에 대해서 개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테스트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산성 모돈 후보돈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절대 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지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산성을 키우다 보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선발을 하기 때문에 30kg에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준은 일일 증체 800g 이상을 올리지 말라, 그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후보돈을 종돈장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마 90kg에서 100kg 요 사이에 사실 겁니다. 아마 그런 농장들은 일일 증체에 한 600g 생각하시고 운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후보돈 전용 스토를 통해서 현재 적응 훈련 및 체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후보돈을 키우다 보면 가비된 개체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비된 개체가 나오면 과감하게 절식을 합니다. 월 1회 가비된 구간은 절식을 하고 있고, 절식을 할 때는 과감하게 48시간 이상 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식을 하기 시작하면 교배가 들어가기 전까지 약 3회에서 4회 정도 절식 구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체중을 기준으로 교배를 하고 있습니다. 150kg에 근접한 개체를 교배를 하고 있고, 150kg에 근접한 개체들의 생일을 보면 대략 한 250에서 260일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산성 모돈의 가장 큰 이슈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교과서에 한 뭐 이웃이 적정 등지방이 13mm에서 15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높은 개체가 한 13mm 정도, 14mm가 나오는 개체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14mm가 나오는 개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도 14mm 이상 나오는 개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등지방이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선 발육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지방을 찍을 때 약 유선 발육기를 한 20일 정도 갔었습니다. 20일 정도 갔는데 유선 발육기가 끝났는데 공교롭게 등지방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등지방이 떨어질까? 그래서 등지방이 떨어지는 개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선 발육기를 가지 말자. 그래서 유선 발육기를 안 가고 유선 발육기 없이 2.6kg를 말게 급여했는데, 유선 발육기를 가지 않은 개체에 대해서 분만실에서 크레임이 들어왔습니다.
포유 성적이 떨어진다. 유량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유선 발육계를 다시 가자. 그래서 유선 발육계를 다시 갖고 검증을 해보자. 그러면 정말 유선 발육기가 끝나면 등지방이 하락하는지. 그래서 구간을 정해서 그 전체 구간을 초기부터 말기까지 추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산차별로 15도 이상 측정을 하였고요. 추적 관리를 해본 결과 유선 발육기가 끝나고 말기로 전환하는 과정에 그 등지방이 하락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전 차트를 보시면 이때 왜 등지방이 하락했냐? 하락한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등지방을 찍을 때 뭐 수요일날 등지방을 찍는다. 그러면 수요일날 이 초기, 중기, 말기에 있는 그 대상을 무작위로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등지방이 일정하지 않게 나왔고 등지방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추적 관리를 해본 결과 등지방이 하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선 발육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선 발육기를 가감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보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료 프로그램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기에는 3kg로 시작해서 유선 발육기 2kg 가고 말기에 4kg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는데 유선 발육기가 문제가 되니까 유선 발육기를 안 갔었고요. 유선 발육기를 안 갔는데 크레임이 들어와서 다시 유선 발육기를 갔고 유선 발육기를 가는 과정에 재미있는 결과를 하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말기에 4kg를 급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간에 공교롭게 2.6kg를 주는 구간이 있어서 생시 체중을 추적을 해보았더니 말기에 2.6kg를 주나 4kg를 주나 그렇게 평균 생시 체중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논의를 한 것이 그러면 말기에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서 저희가 번식팀은 엄청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기에 사료를 많이 주다 보면 사료를 먹지 않는 개체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개체들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기에 2.6kg를 주다 보니까 말기에 사료 섭취를 안 하는 개체가 거의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번식팀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분만사는 말기에 기존에 4kg를 주다가 2.6kg를 주니 생시체중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더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말기에 조금 사료를 늘렸습니다. 3.2kg, 3.4kg 이 정도까지 늘렸고 요 늘리는 개체는 말기에 그 모돈의 배 상태를 보고 얘는 18개는 들었겠다,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은 개체들만 3.2kg에서 3.4kg 정도 급여를 했고요. 그 나머지는 후보돈 포함해서 3kg를 주는 것을 운영을 했고 최근에 다시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3kg 그리고 체형이 잡혔다고 현장에서 생각이 되면 2.6kg로 다운을 시켰다가 다시 저희가 생각하는 유선 발육기 기간에 도래를 하면 2kg로 떨구고 다시 말기에 3kg로 올리는 과정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 발육기에 2kg를 줘도 문제가 없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 저희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선 발육기를 도입하지 않았던 농장이라면 유선 발육기를 한번 도입해 보시면 분만사에서 변하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유선 발육기를 2kg를 주라가 아니라 유선 발육기를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장에서 나올 수 있으니 유선 발육기를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적을 찾는 꾸준한 도전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기에 3kg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어떤 분은 3kg면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꾸준히 생시체중을 모니터링을 해보고 생시체중이 불만족스럽다면 이 부분을 사료로 올려서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영양적인 것을 추가해서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영양적인 것을 보충을 해서 생시체중 올리는 방안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분만사 프로그램을 보시면 입방해서 분만할 때까지 감량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9kg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평균 사료 섭취가 7kg를 타켓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kg로 설정을 해 놓았는데 다산성 돼지인데 7kg를 해도 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더 먹일 수 있으면 더 높게 타켓을 정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7kg로 타켓을 설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그 전산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보면 두당 평균 섭취가 5.8kg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5.8kg 정도 나오고 있다면 현장에서 분명 허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5.5에서 6kg 안에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모돈이 먹는 것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방에서 왜 감량을 하지 않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량을 하지 말라고 배워서 감량을 안 하는데, 감량을 안 해도 현재 크게 분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만 당일에도 일어나서 밥을 먹는 개체가 있습니다. 그 개체들은 먹게 저희는 냅둡니다. 저희는 자동급이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급이기에서 뭐 세팅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굳이 세팅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어나서 먹겠다, 분만 중에도 일어나서 먹겠다, 그러면 그냥 먹게 냅둡니다. 그리고 감량하지 않는 게 생시체중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량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현장에 저희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는 임신기간을 117일을 타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입방하고 나서 저희가 하루에 3회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1kg씩 3회 급여를 하고 있는데, 전 구간이 하루에 3회 급여를 타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회를 급여를 하다가 보니까 분만사에서 초기에 압사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3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과가 많아서 저희도 3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크게 뭐 3회를 운영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압사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분만사에서 자동급이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동급이기에서 저희 거는 세팅이 됩니다. 하루에 16리터를 자동으로 추가 급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분만하고 최소 7일은 추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걸 보면, 현장에서 보면 7일령까지 사료보다 물을 더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사료 플러스 물을 대부분 다 소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한 개체들이 뭐 당연히 유량이나 유질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다산성 모던을 도입 후에 12,000두 가량 분만을 하였습니다. 12,000두를 분만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말씀드렸고, 이 12,000두 분만 과정에서 보면 사산 비율이 평균 8.5%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분만사 육성률은 현재 한 89%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 평균 근무 연수가 내국인 직원으로 말씀드리면 평균 한 8년 정도 나오고 있고요. 번식 팀장은 10년 차 된 분이 있고, 참고로 저는 15년 차 됐네요. 다산성 모던을 도입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산자수하고 포유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산성 모돈이 기존의 종돈하고 보다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 생시체중, 그리고 일주제기율, 연산성, 그리고 발굽, 등지방,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이다라고 생각하는 5가지만 여기다 적었는데, 이 다산성 모돈을 도입했을 때 이 장점보다 이 단점을 개선할 수 있다면 저는 고다산성 모돈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개선할 여력이 안 된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산성 모돈을 도입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생시체중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저희가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을 쓰고 있는데, 분명 저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기율은 개선되는 게 보이고 있고, 연산성은 그냥 6산 정도 썼으면 많이 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성 모돈이 연산성의 제일 큰 문제가 약하다, 그리고 체장이 길다, 그리고 체폭이 좀 넓다, 그 부분인데, 저는 체장이 길면 빨리 도태시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산이든 6산이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굽 문제는 분명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등지방은 아까 보셨다시피 대한민국 교과서에 나와 있고, 축산을 전공하신 분들의 자료를 보면 그 자료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렇고요. 저희가 좀 갖고 있는 종돈의 현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수하고 포유 능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등지방이 얇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째 이유를 14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산성을 할래 말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산성을 하고 싶다. 그리고 왜 늦게 했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다산성 모돈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산성 모돈을 도입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설 투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관리, 그리고 어떻게 점검할 거고 어떻게 매뉴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도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인 도전과 검증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산성에 대해서 도전하고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데이터가 쌓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산성 모돈을 하시고 싶다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돈연구의 홈페이지나 양돈연구의 책자에 매뉴얼 부분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양돈연구회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나중에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지금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온 질문은 이제 양자 관리 부분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양자 관리의 효과하고 덴마크에서 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덴마크에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연수를 약 2달을 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약 2달을 했는데, 그 2달 했던 대부분의 농장이 저희하고 비슷한 방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도 있는데, 다산성 존돈을 도입을 한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양자 관리를 안 하고는 키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kg 미만인 자돈이 많이 태어나는데, 그 자돈들을 과연 그 엄마가 그 자돈을 다 키울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를 대리모, 전체를 대리자돈이라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덴마크에 갔다 오신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덴마크 양돈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임신 말기 사료량이 한 3.5kg가 최적이라는데 돛들은 한 3kg 정도 주는 것 같다. 저희도 예전에 4kg를 줬었습니다. 4kg를 줬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연한 계기로 말기에 2.6kg를 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저희가 생시 체중을 상당히 오랫동안 측정을 하고 있고 현재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kg로 줬을 때 생시 체중이 변할까? 그래서 그 생시 체중을 측정해 본 결과 그 기존의 4kg를 주나 2.6kg를 주나 그렇게 크게 생시 체중의 편차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3kg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kg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5kg까지 주지 않아도 저희는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3kg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농장에서 만족하지 못한다, 생시체중에서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늘리는 부분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만족하기 때문에 3kg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분만사 입식을 하고 나면은 임신돈 사료가 아니고 포유돈 사료를 급여를 하시겠죠? 혹시 네. 다른 전환기 사료나 이런 걸 사용하시나요? 전환기 사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기 사료에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거는 아까 분만사 사진을 제가 잘 못 봤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마킹을 하시는 게 좀 있나 봅니다. 네네. 근데 거기 기준이 뭐 있을까요? 마킹을 하는 이유는 초유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된다인데 초유 섭취의 기준이 뭔가는 아마 농장마다 다를 것이고요. 저희의 기준은 탯줄이 마른 상태를 보고서 초유 섭취가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고 그 작은 개체들이 조금 더 포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초유 섭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할 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할 포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부분적으로 분할 포유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마킹 해놓은 그 과정은 분할 포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킹을 하는 이유는 마킹한 개체를 양자로 보낼 건지 아니면 마킹한 개체를 양자를 안 보낼 건지에 대해서 서로의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돛들 한돈 영농조합법인의 MSY 30도 도전은 어쨌든 충분한 사전 준비와 또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자, 연구, 도전하고 또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그 목표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강의 발표해 주신 박강호 부장님께